후보자가 전형적인 약강형이 아니냐.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상사가 사적인 일을 지시한 거니까 법을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가 두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해서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카피킬러로 해야 하고 이게 국민검증단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윤리의 기준에 속하지 않은 오타, 탈자. 교육의 세습과 무예 세습을 완벽하게 입은 후보자는 금구육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귀당의 인사들 조기유학 보낸 자료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저의 부덕의 수치로 인해서 논란이 생겼고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토론하겠습니다. 사과로 시작은 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도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것도 있고 여러 주장들이 얽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시각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한데 오늘 나온 두 분의 민주당 패널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보좌진들의 언급이 직접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이른바 장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성의 결함인가, 그리고 실제로 낙마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즉 이 사실관계의 도덕적 잣대의 경중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라든가 당 관계자들도 보면 강선우 의원의 이 정도는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만 실은 보좌진 협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이건 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보좌진이 얘기할 때는 그냥 정략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보좌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정치인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쓰레기 문제라든가 변기 수리 문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바쁘다 보면 자기 집에 수리공을 불러서 와야 되는데 실은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비밀번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 사무실의 보좌관한테 저는 부탁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탁을 가족처럼 받아줄 수 있는 관계는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강선우 의원 보좌관과의 관계는 좀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한두 가지씩 더 나오다 보니까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낙마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는데 그것이 과연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냐 이런 게 논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 자체도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다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썼다. 그 얘기가 확인되는 순간에 그냥 바로 날아갔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특권, 갑질, 위선, 거짓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종합 세트처럼 보이는데 이게 여성과 가족이라는 여가부 아닙니까? 가장 따뜻하고 누군가를 포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자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것과 매치가 됩니까? 그것과 전혀 연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정반대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분이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가장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이제 12월 3일 날 국회 로텐더홀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당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로텐더홀에 제가 있었는데 강선우 의원은 아마 본회의장에 있었겠지요. 하지만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들은
저와 함께 로텐도홀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본회의장에는 보좌관들은 못 들어가니까. 당시 1층에는 계엄군들이 진주에 있었고 그 로텐도홀에 있는 2층에는 민주당 보좌관 당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보좌관 당직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언제 침탈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국민의힘 민주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같이 국회의 기물들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강선우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계엄군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함께 쳤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당시 민주당 보좌관 당직자 구별이 없었어요. 그때 그 로텐도홀에 있던 사람들은 같이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강선우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건 그 12월 3일에 로텐도홀에 있던 그 민주당의 보좌관들, 당직자들을 밟고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거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 로텐도홀 그 순간에서만큼은 당과 상관없이 우리 함께 막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도 한마디 못하고 법적 조치 운운에 그런 말을 당하고 이러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민주당 보좌진들 언급하셨는데 뭐 전반적인 분위기 이걸 뭐 통일해서 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 합니까? 민주당 이 전직 보좌진 협의회 회장들이 원내대표 김병기 비대위원장을 찾아서 의견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참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 같은데요. 참 강선우 의원이 참 저도 참 안타까운데 예. 이게 생각해 보면 강선우 의원 개인이 큰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물타기 하신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의 노룩패스도 생각이 나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과거에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나쁜 행동을 했던 뭐 이런 저는 기억도 나는데요. 제가 정치권 생활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과거에 그 정치인들은 저보고 박동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정동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7급 비서한테도 동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동료의식이 있고 정치를 같이 하는 동업자라는 의식이 강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는 이게 이제 원내 정당화 경향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YSDJ 시절에 제왕적 총재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의원들도 도구처럼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제왕적 총재가 없어지면서 원내 정당이 되면서 의원 특권 정당이 된 경향이 있어요. 원로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보좌관들과 의원들 간의 계급 차이도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러면서 도구처럼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국회의원들이 가지니까 이런저런 아마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는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 이슈가 줄어들었어요. 의원 특권 문제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어떻게 뭐 낙마로 될지 그대로 갈지 결론은 아직 뭐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치개혁과 보좌진의 문제 그리고 국회의 전문성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한번 검토돼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 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태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이번에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내가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영감 말 한마디면 우리가 목이 다 날아가는데 이런 걸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영감이라는 게 강선우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성 의원한테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과거에도 영감이라고 불린 집단이 있었어요. 검사들이 그랬습니다. 20몇 살에 검사가 되면 한 50대 60대 되는 경찰이나 다른 뭐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영감님 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특권과 권력, 권위의 상징이었거든요. 지금 검사들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들 보면은 자기 의원들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영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특권이 이제 의원들이 특권 계급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오죽하면 엘리베이터 여러 명의 의원들이 탔는데 한참 있는데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버튼을 안 눌러서 누군가 보좌관이 눌러주고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눌러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냥 멀뚱멀뚱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의원들이 굉장히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어떤 특권 계급화 된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
뭐 이번에 윤희숙 혁신위에서 불법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더 73 이 모임이 원내 정치인들이 좀 모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지아 의원 이번에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제일 먼저 좀 알렸던 한지아 의원이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지아 의원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저도 한 살 어린 사이인데 한지아 의원이랑 강선우 의원이 동갑입니다. 근데 한지아 의원은 이런 권위의식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한지아 의원 보좌관들이랑도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전혀 그런 권위의식 없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한지아 의원 보좌관도 그때 12월 3일 로텐도홀에 저랑 같이 있었고. 근데 우리 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세대가 넘어가면서 전혀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저랑 어찌 보면 동년배 세대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요. 강선우 후보자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어떤 무슨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교범에 있는 듯한 그 모습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사실 우리 법상 피해자 중심주의를 만든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를 어떻게든 이렇게 겁박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서 아, 민주당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가. 지금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민주당이 뭐 은폐했겠어요. 전혀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오히려 도덕적 수준이 민주당에게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지아 의원은 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못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질의를 강력하게 못했거든요. 그건 뭐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자기 자리 없다라고 폭행했던 분이고 징계한다니까 탈당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갑질 문제는 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한 문제 같아요. 우리가 보좌관과 정말 동지의 관계로서 정치적으로 의사를 함께하고 국회의원이 잠을 못 자고 계속 국회에서 개업 때 한 달간 잠을 자는데 그럼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샌드위치도 시켜줄 수 있고 식사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건 안 돼요.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는 이게 반복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 또 그런 도움을 줬을 때 국회 보좌관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민주당 의원들 전반 그리고 국민의힘과 다르다라고 보는 식은 너무 하나 가지고 전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낙마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거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갑질 의혹들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권에 부담되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싫었던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뭐 야당과 잘 싸우고 대통령만 찬양하면 그냥 통과하는 거였잖아요. 그 후보가 되고. 그런데 민주당은 차별화를 둬야 돼요. 해보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또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정무적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실 것 같고 현역 불패라는 게 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렇지만 저는 좀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이 공유되고 있을까요? 저도 뭐 당인으로서 참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한데요. 예. 첫 번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에 부담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걸 무릅쓰고 임명했을 때 탁월한 실력을 보여줘서 국정에 큰 도움이 되는가 이게 저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치인은 사실은 국민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자아실현의 도구를 공직으로서 이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이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가 청문회 기간 동안 다른 분들의 이 논란거리를 잠재우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장관에서 낙마했다는 것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 굉장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예. 어느 정도 시점에 결론이 나올까요? 가부간에? 다음 주에 나오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낙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우리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왜냐면 진보 언론에서도 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당장 오늘 내일 이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서 야당의 공세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도미노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약간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뭔가 행동에 어떤 조치에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버티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는 무슨 뭐 야당 지지자들만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실제로 여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적도 하고 보도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아마 처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덮어두면 속으로 골병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난 한 15년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갑질 사건들을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1년에 물론 이거는 저희 당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김문수 도지사의 도지사입니다 사건, 그리고 2013년에 포스코 임원의 라면 상무 사건, 그리고 2014년과 18년에 대한항공 땅콩 갑질, 물컵 갑질 사건, 그리고 2017년에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감병 대상 갑질 사건, 이 사건들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는지, 어떤 발언들을 해왔는지를 그냥 민주당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014년에 땅콩 갑질 사건의 피해자분이 지금 민주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질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지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무시하고 정권 초에 힘이 있고 다수당이란 이름으로 밀고 간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민주당이 치르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대통령실에서 심사숙고 중이고 네.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같은 생각이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대변님 자꾸 이걸 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정치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이른바 통치 엘리트, 정치 엘리트가 돼야 되는 엘리트 충원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이제 보수 정당이 잘 나갈 때 보면 이른바 산업화 세력, 그 애국적 이 산업화 세력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주류가 이루었는데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누가 정치 엘리트가 되는가를 보면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경력 관리 잘 되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리 잡았다가 장관도 되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민주화 운동 속에서 단련되고, 그전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회의하고 토론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구성하고 상대적인 진보 정당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조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개별화된 전문가 그룹들이 정치에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과연 정치 훈련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자질 문제라든가 협업하는 구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가? 이런 저는 엘리트 충원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보좌관님들이라든가 당직자 출신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굉장히 잘합니다. 민주적입니다. 그 방은 아직도 형 동생 하면서 문화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영입되어 온 사람들이 보면 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런 실제로 한국 정치의 엘리트 충원 과정의 후진성, 이런 것도 작동하고 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증을 하는데 다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덕성 검증이 좀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좀 했어요. 그런데 실은 실력이 없어서 실력 검증, 능력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강선우 의원의 어떤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쓰레기를 누가 치웠냐, 변기를 누가 지시했냐, 부탁했냐 이런 거 외에 기억에 남는 게 없잖아요. 실제 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외국 유학을 가서 많은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갑질에만, 그리고 이걸 또 민주당을 공격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실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의도 뭐 너무 표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표절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반론에 대해서 제대로 뭐 해명을 하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실력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걸 뭐 후보자 탓으로만 다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강선우 의원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거와 부합하는 면이 좀 있어요. 묘하게.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여성가족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된 주무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전 대선 후보는 바로 그 비동의 간음죄의 문제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우리는 강선우 의원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낙마를 했을 때 비동의 간음죄를 강하게 추진하려는 장관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반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라는 이 분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기존의 여성가족부 라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사실 민주노동당이라던가 이제 페미에서도 조금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전투적인 그런 페미니스트들의 집단에서는 약간 정책적으로 비토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별개로 이건 동지들에 대한 예의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론 있으세요? 반론보다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언론 출신이니까 사실은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루인스키 스캔들이 났을 때 보니까 그 다른 정상이 와서 정상회담하라고 클린턴 대통령과 같이 있는데 미국 기자들이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계속 루인스키 스캔들만 물어보는 걸 보고서 제가 이거 참 심하구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여성가족부라는 게 뭐 한때는 뭐 폐지 안에 만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쟁점적인 쟁점 사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갑질이니 특혜니 이런 게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은 관심이 다 글로 쏠린 것도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런 부분을 해명하지 말고 그냥 정책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일견 뭐 이해는 됩니다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자격과 능력으로 나눈다고 하면 능력적인 부분을 따지기도 전에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제가 아까 반론이 있으신지를 여쭤봤던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직을 수행할 정도의 문제인가, 그 경중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자격도 있지만 그 능력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계셔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글쎄요, 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한 4년, 5년 하면요, 웬만한 부처 이제 복합 부처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기재부나 국토부 이런 데는 어렵습니다만은 나머지 그 개별 주재 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의 정책 훈련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피자집 사장이 중국집 사장도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영의 문제지 요리를 잘하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편성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은 웬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표적 의혹 너무 학술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청자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토론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후보자는 본인이 따온 과제다. 그리고 이공계 관행상 당연한 일이다. 자신이 기여도가 제일 높다. 라고 해서 표절 의혹을 반박을 한 상태고요. 반면에 학계 검증단이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 교신 저자로 올리지 왜 제1 저자로 올리느냐. 윤리 위반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제자가 학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아니 저는 뭐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요. 예. 저분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내가 연구 과제를 따온 거다. 그래서 시킨 거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걔가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내가 제일 저자인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약회사 사장이 내가 돈 이게
우리 박사한테 연구를 시켰어. 그래서 이 친구가 논문을 막 써서 뭐 신약을 개발을 했어.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뭐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논문 내가 썼다, 이 약 내가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돈을 따왔으니까 내 제자가 한 연구 논문을 내 이름으로 해도 그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연구 용역을 본인이 따왔고 그걸 제자와 같이 이제 연구를 했고 제자는 이제 논문을 쓴 건데 자신은 이제 학술지에 올렸다는 것이고 여기에 일저자로 자신을 올렸다는 것인데요. 뭐 학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교신 저자로 올려서 이 논문의 총괄 책임자가 교수고 일저자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관행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교수를 일저자라고 했다고 해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 몫을 좀 학생에 더 돋보이게 해주느냐 아니면 교수가 돋보이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 가지고 뭐 특별하게 비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도 논문 표절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거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두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좀 맡았을 때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또 이 부의 양극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의 양극화도 있는 것인데 이준수 후보자가 너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을 통해서 국내 교육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좀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기득권 정당이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반갑기도 한 부분이 젊은 어찌 보면 이공계의 연구원이나 이렇게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보수를 좀 더 지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가 언제 무너졌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승리연합이었던 사람들을 내치면서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리 따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R&D 예산 삭감, 의료개혁, 그리고 마지막 계엄까지 전통 지지층들을 하나하나 다 분리시켜서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중에 R&D 예산 삭감으로 사실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에 대한 지지를 저희 보수가 지지를 잃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느낀 게 이진숙 후보자가 관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관행을 제일 싫어하는 게 대학원생이랑 연구원들입니다. 예. 담당 교수님한테 자신의 연구 결과, 논문을 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신 저자로 올라오고 자신이 제일 저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관행이다 하면서 강탈해서 제일 저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없다라고 민주당이 교수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는데 자본가가 직무 발명을 했던 노동자의 것을 내 거다라고 가져가 버렸는데 노동자 편을 들어주질 않고 자본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드디어 기득권 정당이 됐구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우리의 R&D 예산 삭감에 실망해서 떠났던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을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름 또 반갑고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걸 들으니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박상수 대변인님 이야기가 아프기도 하고 참 씁쓸해하기도 한데 뭐 어떻게 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정통 기득권인데 민주당이 우리 기득권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니까 사실은 그 자조예요. 국민의힘이 더 기득권이고 더 이제 특권 정당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긴 한데 한편으로 씁쓸해한 점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도 재산 많고 유학 갔다 오고 갑의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장관되는 정당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이 뭐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라든가 진보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라고 어쨌든 계층 정당으로서의 위치는 만들어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때를 좀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좀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장관이 총장을 지내신 분이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학 총장이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까? 이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금 교육감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이거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퇴조하고 아까 민주화 산업화가 퇴조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누가 더 엘리트인가 경쟁으로 가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씁쓸함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우리 셀러리맨들,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 농민은 누가 대변해 줄 것인가라는 참 정치 본연의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당이시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는데 교육 인재로 들어왔어요. 학폭 피해자, 교권 시민탈을 당하는 선생님들을 대리하다가 이렇게 들어왔고 실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이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책임을 굳이 여야를 다루기는 힘든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지금 잘해주셔서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이진숙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신다면 뭐 우리 당에게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되겠지만 제가 들어온 이 교육 분야를 생각하면 참 갑갑합니다. 대학 총장이 꼭 교육부 장관을 해야 하는가? 그 문제의식에 저도 진짜 100% 공감을 하거든요. 초중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 현실에 있어서 현장을 알고 특히 초중고 공교육과 관련되신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간에 이진숙 후보자하고 강선호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실은 국민의힘에서 낙마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힘드니까 이분들을 짚고 좀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민주당 내에서 고민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정무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우리 당이 어려우니까 그 두 분을 뭐 방패 삼아서 넘어서려고 한다. 그분들 말고도 문제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까 학술 논문이 뭐 교수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 참 어려운 게 그 일반 세상에 고스트라이터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아. 근데 나 글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내 전기라든가 뭐 이 자서전 뭐 이런 걸 쓰면서 그 작가한테 돈을 주고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쓴 걸 내 이름으로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비일비재 재벌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이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다 옆에서 써준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 논문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적어도 학문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일반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누구 시켜서 재능 있는 사람 갖다가 쓰는 그런 고스트라이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학문 세계는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교수가 제자가 내가 돈 따온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 주면서 내가 간간히 이렇게 코치도 해줬으니까 네가 논문 쓴 거는 내 이름으로 내도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 논문이라는 것들 보면 그 틀린 얘기까지 다 그냥 베껴서 써놨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뭐라 그랬냐면요. 아 그거 윤리와는 상관없는 맞춤법을 틀리게 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본질을 틀리게 하는 얘기거든요. 본질은 표절한 거예요. 그 표절을 그 쉽게 얘기하면 맞춤법 틀린 것까지도 표절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표절의 본질을 그냥 사소한 맞춤법을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저분이 사안의 본질을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틀어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은 우리가 교육을 원하는 것은 이것이 공정한 기회의 수단이 되도록 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간에 적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교육이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는 기회를 주도록 그런 것을 교육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육을 세습과 특권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특권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세습해서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저 신매덕 본인은 뭐 7억 얼마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학비만이고 거기서 사는 비용이니 뭐니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그런 분이 공교육의 수장이 돼서 공적 교육 그리고 그분이 입에 계속 하는 얘기가 교육의 특권을 폐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육 특권의 상징이에요. 그런 분이 무슨 교육부 장관이 돼서 뭐 특권 폐지를 얘기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토론을 해봤는데 적임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자 의견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 더 토론을 하고 싶은데 청문회를 이대로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위치가 뒤바뀔 때마다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바꾸자. 예컨대 국민의힘도 뭐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이 있었고요. 민주당도 과거에 야당 시절에 보면 여당이 될 경우에는 도덕성이나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자질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직무 능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을 각자 추진했었거든요. 결론은 잘 안 됐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 가지고 국회의 이제 청문회법이라든가 또 국회법의 회의 진행에 관한 법률들, 예를 들면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정인이 출석하지 않는 부분들, 특히 공직자인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법률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여당이라고 해서 장관을 감사하는 태도, 이거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예를 들자 보자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우리가 검찰총장 청문회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2년 6개월이라든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 제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점들, 민주당이 알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서 그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지 않았더라면은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까지 왔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요, 국회의원이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상권분리 바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본분을 잊지 않는다면은 저는 청문회 제도도 좀 더 제도를 바꾼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이고 어디까지는 능력인 부분인지를 구분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요, 지금도 하루만 때우면 끝이다라고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사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비공개로 하겠다. 그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나마 야, 내가 너 말이야 그 청문회 나가려면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 사실 하더라고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야, 너 그렇게 살면 청문회 나갔을 때 다 털려. 예.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만약에 윤리적인 부분 이런 거 다 덮어버리자라고 하면 전혀 아마 지금보다 더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하시고요. 그거보다는 이 청문회 시스템의 이렇게 진행 과정 같은 걸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책 파트, 예를 들면 오늘은 정책 파트, 오늘은 윤리 파트, 그 사적인 부분 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냥 하루에 다 때려서 하니까 뭐 그냥 한쪽만 계속 물어보다가 다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강화해서 세분화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반대가 되잖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가장 모범적인 사례죠. 여야가 서로 비판했고 서로 옹호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 너무 도덕성에 치중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부서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기업가를 한다면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소한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을 못 찾는 거 아니야?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을 못 데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가들 많이 데려왔잖아요. 기업가들은 정치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도덕성 있게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가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기준도 좀 달리 보는 어떤 정치적 식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청문회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도덕성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도덕성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인데 비공개로 했을 때 또 공개하면 처벌을 될 거 아닙니까? 처벌을 해야지만이 비공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비공개가 좀 오히려 청문이 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분명히 개선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너무 질문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좀 실력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 꼭 이번에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청문회법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는 총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부서에 수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도덕적인 사안으로 낙마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프랑스 같은 데를 보면 사생활은 그렇게 그 정부의 일을 맡는데 중요하게 따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면을 보여주죠. 그러한 측면들이 국익에는 최우선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는 너무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 민주당 의원들 그 대전에 빵집까지 가가지고 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언더칠삼에서 내일 청문회를 하는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의 그 평창에 그 밭을 가봤어요. 농지요? 그래서 네, 농지를 가봤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주말에 자작농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인 것 같던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지금 공방으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청문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탄핵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탄핵을 했어요.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가 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윤리적인 부분은 비공개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전 국민의 그래도 반은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먼저 솔직한 사과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무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하시면 좀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진숙 방송위원장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분 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도와주는 거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역대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양극단의 취향에 강한 사람들은 합의제 기관의 위원장을 가능하면 임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물며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뉴라이트라든가 극우적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회의 합의 구조라든가 통합적인 것들을 해치는 방식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일 열심히 하면 한국 사회는 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법률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민석 총리 임명 때인데 김민석 총리가 이제 비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경험치는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진보 보수로 나눠서 논박도 할 수 있고 국정 운영에 관해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기회조차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주진우 의원이 이거 뭐 검사 취조장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대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총리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그냥 동의를 해줬어요. 그 부분부터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야 국민의힘은 또 발목 잡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우리도 흠결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흠결 보기 전에 정파적으로 저기는 우리 발목 잡으니까 우리도 한번 버텨봐야지. 이런 식의 이제 갈라치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 이거를 누가 먼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는 같이 적용해서 내 허물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부터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정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법 연구회 분들이 대거 진출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나 그때 공영방송 사장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임명됐었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저는 뭐 원장님 그 부원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 하듯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따질 것 없이 다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해왔고 자기들이 집권하기 전에는 언론과 검찰권에 대해서 자유를 주겠다가 독립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언론과 검찰을 칼과 스피커로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건 서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반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윤석열 정부를 좀 이재명 정부하고 비교하는 거 좀 삼가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실은 윤석열 정부 너무 무능했잖아요. 그리고 야당과 협치도 전혀 안 했고요. 또 후보자도 한번 보십시오. 김행 여가부 장관인가요? 뭐 청문회 중에 주랭랑 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낙마했죠.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정말 방송의 독립성을 가져야 될 분이 나는 친윤입니다.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대한 방송의 독립성을 깨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을 임명 후보자로 지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인데 2명으로 윤석열 정부 내내 있다가 지금 1명 혼자 계시잖아요. 그럼 방송의 독립성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슈퍼맨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분은 사퇴해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더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좀 윤석열 정부와는 좀 비교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시켰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직무를 수행한 다음에 직무 수행을 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29번의 탄핵도 정말 육공화국 헌정사에서 존재하기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취임하면서 직후에 탄핵을 시켜버리고 이러한 것들은 정말 말이 되지 않았고 편향된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법조계에 있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같은 분은 법조계 안에서도 법조계 안에서도 굉장히 편향된 위치에 있는 분이란 말이죠. 과거에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정도를 추천을 하게 되면 그렇게 편향적인 분들을 추천하진 않았어요. 여야가 모두. 가급적이면 중도에서 조금씩 왼쪽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양쪽 극단의 편향적인 분들은 그냥 저처럼 정치권에 투신하죠. 그냥 법조계에서 그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색깔 확실히 드러내고 가는 거지.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지금 굉장히 극단의 정치를 달려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 안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1대1 매치가 돼요, 지금. 그 부분은 달라요.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이 사퇴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때 조사를 받기 때문에 사퇴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자, 이 정치가 양극단화됐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극단화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민주당은 중도 우파까지 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른쪽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립의 정치도 문제지만 대립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승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니 우리가 뭐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원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란한 정부를 가지고 다른 정부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 윤석열 정부만큼은 제쳐두고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알겠습니다. 저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인사청문회 이 정도로 다루죠. 청문회 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실타래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었습니다.